옐카!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 3. 여러분 2023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 옐카는 야구 이야기로 꾸며드립니다. 야구도사 장세나 그리고 윤희상 의원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아니 일단 야구 이야기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에요. 축구를 쩔어 있었어요. 지난 연말에 제가 2023년 야구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쫙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솔깃해하실 만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가장 기대되는 선수는 누군지. 뭐 수도 타자 이제 한 명씩은 이제 골라봤는데요. 네. 특히 이제 타자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은 야구 팬들이 이정우 선수의 올 시즌 이 성적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가 이제 올해 국제대회 이제 어떤 성적을 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포스팅으로 가느냐, 이제 미국을 아니면 이제 완전 FA로 가느냐 그 딱 길목에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워낙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에 진출하기 전해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이 성적이 과연 이정우 선수가 납득할 만한 그리고 미국 에이전트들의 어떤 군침을 흘릴 만한 그런 성적을 또다시 한번 낼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궁금한. 낼 수 있습니까? 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더 좋은 성적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이정우 선수가 오늘 이제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그렇게 완벽한 폼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폼을 수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말 그 완벽한 폼을 갖고도 완벽한 성적을 내면서도 또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폼을 손댄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미국 진출을 위한 어떤 교두보를 그 폼에서부터 말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그러면 뭐 말 나온 게 포스팅 얼마 정도? 포스팅이 지금 보스턴에 요시다가 5년에 9천만 불에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비슷한 유형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파워는 조금 요시다가 좋은데 비슷합니다. 이게 약간 유형도 비슷하고 약간 에버러지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정우 선수도 한 5년에 나이가 좀 더 어리죠. 1억. 아니요. 나이가 좀 어려요. 네. 나이가 좀 어리니까 한 7년에 한 1억 4천만 불 정도. 이정우 선수는 올해 이제 이 타격 폼을 이 수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WBC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쇼케이스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더 빠른 강속구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외국 스카우트들이 많이 눈여겨볼 거고 또 뭐 아시안 게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그런데 저는 또 하나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지난해 이제 푸이거 선수가 뒤를 바치면서 사실은 푸이거가 뭐 성적이 아주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엄청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어떻게 우산 효과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후반기는 푸이그가 OPS 2위였잖아요. 그렇죠. 네. 좋았죠. 상대 팀이 봤을 때 푸이그가 뒤에 있기 때문에 이정우가 붙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올해는 이제 푸이그가 없고 에디슨 러셀 선수가 이제 왔잖아요. 그러니까 러셀 선수가 과연 어느 정도 해주느냐가 사실 상대 팀에서 이정우 선수가 승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정우 선수 글러버릴 수가 있는 상황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이제 이 수치에 영향이 또 미쳐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다. 아니 말 나온 김에 그 이재국 기자도 이정우입니까? 가장 기대되는 선수? 저도 사실은 이정우 선수가 굉장히 기대가 되죠. 네. 이정우 선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이정우 선수가 그 정도 레벨이 될 거라고 누구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사실 서울권 세 팀에서 가장 좋은 선수였으면 지금 생각을 한다면 이정우 선수를 뽑아갈 가능성이 크지만 이정우 선수는 순위가 밀려서 이제 키움까지 갔는데 그것을 극복을 하고 첫 해부터 바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우리가 신인이니까 첫 해는 안 될 거야라고 했지만 됐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변화들을 통해서 지금 뭐 최고 타자까지 갔는데 아버지는 못 늦겠지만 아버지까지 거의 뭐 지금 넘어가는 그런, 넘어갔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아버지가 누군데요? 네? 아버지가 묻혔어.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정우 아빠가 누구예요? 이정우로 대동단결됐는데 윤희상의 타자픽은 누굽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정우 선수. 그럼 넘어가요. 네. 네. 자, 윤희상의 투수픽 있어요? 네, 저는 사실 기대되는 선수는 이제는 김광현, 양현종 시대에서 또 새로운 젊은 선수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선수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파워 피처, 조금 이렇게 역동적인 투구폼을 가지고 있고 좀 뭔가 구위형으로 타자를 압도하는 투수들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기아 타이거즈의 이의리 선수하고 그리고 하나 이글스의 문동주 선수를 픽을 했고요.
올해 이의리 선수가 154, 그러니까 작년이죠. 154이닝에 10승을 거뒀어요. 맞아요. 네, 드디어 이제 에이스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는 깔아놨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의리 선수의 올해 행보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동주 선수는 이제 작년에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선수 입장에서 1군의 맛을 좀 봤다. 네. 그리고 이제 시즌이 끝나고 문동주 선수와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굉장히 좀 진지하고 그리고 이 야구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큰 걸 느꼈어요. 그래서 문동주 선수는 올해 그렇게 큰 좋은 성적을 작년에 좋은 성적을 거두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닝당 그 탈삼 진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올해 조금 뭔가 이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아마 또 하나의 한 축이 또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사실 작년에 연말에 이제 조성환 코치하고 이제 같이 이제 밥을 먹는 자리에서 이제 문동주 선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성환 코치가 이제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20살답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생각 이런 것들이 잘 정립이 돼 있는 선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선수는 나이는 굉장히 어린데 뭔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행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성숙된 선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정말 2, 3년 안에 아마 당장이라도 올해 과연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제목이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문동주 선수가 올해 이제 만약에 이제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만약에 풀타임으로 치른다고 한다면 어떤 성적이 날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네, 근데 이 현장에 있는 코칭 스태프들은 제가 이제 그 기술위원회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 보면 국가대표 이제 코칭 스태프가 있고 또 기술위원들이 있잖아요. 이게 약간 반반씩 갈리는 느낌들이 있어요. 문동주 선수는 굉장히 앞으로 좋은 볼을 던질 것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문동주가 아직까지는 제구라든가 경기 운영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든다라고 이제 딱딱 반반이 갈리더라고요. 근데 현장에 있는 코치님들 중에 대부분이 볼 살벌하던데 이 얘기로 딱 끝내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문동주 선수를 만나봤잖아요. 거기가 대구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여러 선수들을 만나고 물론 요즘 뭐 친구들도 굉장히 뭐 예의 바르고 그런 선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탑 클래스가 문동주 선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저한테 뭐 그렇게 해서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선수들 인터뷰 끝나고 나서 하면 그냥 인사하고 그냥 헤어지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교문 앞까지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공손하게 그런 인사를 하길래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뭐 인사를 할까 이 생각을 했더니 인사 드리고 이제 편의점 가려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문동주 선수를 과연 그런 지난해는 좀 관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부상도 있었고 관리를 해갔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펼칠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지만 하나에서는 그렇게 또 무리하게 이 문동주 선수 돌리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올해도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리도 사실은 첫 해는 그 정도 어느 정도 관리가 좀 들어갔던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사키 로키 일본의 뭐 164km 지난해 퍼펙트 게임을 해서 화제가 됐지만 그 선수도 첫 해에는 전혀 공을 만지지 그렇죠. 않고 그다음에 천천히 한 번 던지고 나서 일주일 간격으로 던지다가 또 한 번 엔트리스 빼서 열흘 간격으로 던지게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문동주 선수도 과연 이제 한 번 던지고 나서 엔트리 빼서 열흘 후에 올리고 그런 부분들도 지금 계산을 하고 있고 그게 가장 효율적인지 아니면 몇 번에 이제 투구를 한 다음에 1군을 빼서 한 달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올린다든지 아니면 전반기는 천천히 갔다가 후반기에 이제 악셀런트를 밟아 올라가는 그런 단계로 갈지 그런 부분들은 아마 1월부터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문동주 선수를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하나 이글스가 지금 만들려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문동주 아닙니다. 누굽니까? 저는 구창모 선수를 꼽았는데요. 그러니까 구창모 선수가 이제 BFA 단연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잖아요. 최다 금액으로. 근데 이제 최근 이제 한국 야구에 양현종, 김광현이 항상 이제 대표팀에 이제 거론될 때마다 또 양현종, 김광현이야. 얘네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그 대표팀 가서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냐.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창모 선수가 작년 시즌에 조금 늦게 합류는 했지만 그래도 또 100이닝을 넘겼고 또 10승 이상도 기록을 했고 그래서 이제 팔이 이제 건강한 것 같아요. 이제 구창모 선수가 그러면 이제는 김광현, 양현종의 어떤 그 대를 이어서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투수로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좀 거듭나야 되지 않나. 사실 그래서 구창모 선수가 과연 그동안에는 사실 풀타임으로 치른 적도 있지만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한 시즌을 치른 적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구창모가 땅 시작을 해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과연 한 시즌을 치렀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과연 구창모의 성적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죠. 그리고 진짜 구대성 뭐 예전에 뭐 이선희 선배님 구대성 유현진 뭐 김광현 양현종으로 이어지는 과연 이 저한 계보를 과연 구창모 선수가 그 바톤을 이어받고 국가대표 에이스로 한번 뭐 성장하는 모습이 올 시즌 나올 수 있을지 약간 이런 게 이제 좀 궁금해지는 거. 야구도사의 투수픽은 누구예요? 저는 조금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좀 선수를 선택을 해봤는데요. 저는 그 키움 히어로즈 장재영 선수. 그러니까 뭐 유망주들이 지금 상당히 좀 이제 많이 이제 성장들을 하고 있고 지난해 안우진 선수가 입단 5년 만에 정말 뭐 이제 잠재력을 터뜨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우리가 기대했던 선수들이 이제 올라와야 되는 단계에 있는데 사실 뭐 김진욱 선수라든지 이의리 선수, 장재영 선수 이 동기들이 이제 들어올 때 상당히 기대가 컸었는데. 그렇죠. 지난 2년간 보여준 모습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간 좀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보였습니다. 특히 제구 쪽에서 문제를 이제 일으켜서 그런데 이번 그 호주 질롱 코리아에 가서 최근에 보여준 모습들은 정말 다시 한 번 더 기대를 갖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8이닝 던지면서 뭐 탈삼진 네. 그렇죠. 10개를 잡고 무엇보다 이제 가장 고무적인 것은 제구 쪽에 그러니까 사사구가 덜 나온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장재영 선수가 결국 제구만 어느 정도 잡히면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은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면 이렇게 또 터지잖아요. 그래서 장재영 선수가 만약에 정말 자리를 잡아준다 그러면 이건 뭐 키움 히어로즈뿐만 아니라 한국 야구의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구위 자체만 보면 뭐 전문가들의 스카우트들 놓고 보면 사실 안우진 선수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재영 선수가 어느 정도의 그 기대감을 만들어주는 그 시즌만 된다 그러면 올해 최고의 그 해가 한국 야구의 축복이 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팀으로 갈게요. 2023년 KBO 리그 가장 기대되는 팀은 어딘지 윤지상 의원부터. 저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아무래도 하다 보면 고민을 계속 할수록 자꾸 롯데 쪽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롯데 투수진을 보면은 좋은 연건 선수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배영수 코치님이 영입되면서 조금은 경험적으로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유강남 선수 좋은 포수가 왔기 때문에 투수들은 당연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 같아서 저는 투수진 쪽에서 이 롯데 자이언츠가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서 4번 타자 빠진 공백은 없겠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제가 투수 출신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투수가 강한 느낌이 팀 성적을 좀 많이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롯데가 달라질 거다. 네, 맞습니다. 설득력이 상당히 있는데요. 타자 쪽은 넣든지 타자 출신인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대호 선수가 빠진 공백을 과연 메울 수 있는가? 보고 장순아. 렉스 있잖아요. 렉스로 메우면 되죠. 렉스가 작년에 이제 DJ 피터스하고 이제 바뀌었잖아요. 근데 풀타임을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타격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정말로 이 그 재계약 금액이 엄청나게 셀 정도로 이 송민구 단장이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 선수 재계약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롯데가 스토브리그 들어서 방출 선수도 굉장히 빨리 많은 선수들을 제일 많이 영입을 했고요. 가장 빨리 움직였죠. 그리고 거의 외국인 선수 재계약도 가장 빨리 했습니다. 이미 스트레일리는 단연 계약을 한 상태였고 그렇죠. 만즈 재계약하고 렉스 재계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 송민규 단장이 딱 재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스토브리그가 되면 어떤 그 우리 팀에 필요한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송민구 단장 앞전 그 3년이 그 뎁스 때문에 뭔가 실패를 했다는 거를 좀 재계약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빨리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3달 합체 이런 거 틀어지고 그러면서. 그래서 사실 저도 제일 기대되는 팀이 사실 LG하고 롯데인데 롯데를 꼽긴 꼽았어요. 저는 5강 갑니까? 갈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니 더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확실하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세게 2022년 당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제 순위 예측은 이제 안 하는 건데 롯데가 이번 스토브 리그에서 굉장히 그 약점을 좀 많이 메웠다. 뎁스 그리고 포수 유격수 영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센터 라인도 또 강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올 시즌에 이 롯데가 진짜 다른 행보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진짜 기대가
제가 이제 해서 이제 8년째인데 올해 앞선 7년하고는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네,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롯데가. 그래서 롯데를 좀 뽑아봤습니다. LG도 꼽았다 그랬어요. LG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신인 감독이 4팀이 지금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3팀은 포스트 시즌 떨어진 팀이었거든요. 근데 LG는 포스트 시즌 진출했던 팀인데 감독이 교체가 됐단 말이에요. 뭐 포스트 시즌 진출 못한 감독들도 포스트 시즌 진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사실상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저는 더 힘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최소 한국 시리즈가 아니면 LG가 지난해 감독 교체한 결과에 대해서는 실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 시리즈 진출 못하면 실패라고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연경혁 감독도 무조건 한국 시리즈 우승이다라고 지금 천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에는 뭐 김대유 빠졌죠. 박동훈이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그래서 그냥 새롭게 이제 연경혁 감독이 또 영입이 됐고, 그러니까 뭔가 그 작년보다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전 있다고 보거든요. 예치가 안 한다면서. 자기가 순위 예측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약간 다른 감독들보다 연경혁 감독이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재욱 기자는요? 저도 한 2팀 정도 뭐 압축을 좀 시켜봤는데, 첫째는 또 다른 엽 이승엽 감독이 두산 베어스가 과연 어떤 성적을 낼 것인가. 사실 그 두산은 지난해 뭐 9위로 상당히 좋지 않은 그 성적을 이제 보였던 팀이고, 또 그걸 놓고 보면 전력도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 그 리더십이 교체가 되는 과정에서 또 오히려 의외로 플러스 효과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주목을 할 부분은 그동안 이제 이 스타 감독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그 격언이 있잖아요. 야구 쪽에서는. 그 부분을 이승엽 감독이 국민 타자가 과연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는 이 코치도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물론 뭐 최강야구 감독은 해봤지만 이 코치조차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감독이지만 과연 준비된 감독으로서 정말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눈길을 끌고 갔고요. 사실 전력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양의지를 영입을 했다라는 그 부분, 그리고 알칸타라가 돌아온 그 부분이 큰데, 알칸타라가 일본에서 실패를 하고 과연 2020년에 보여준 그 20승 투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수가 있지만, 최근에 보면 곽빈이라든지 뭐 정철원 선수, 이 젊은 투수들도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두산 전력이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거든요. 지난해 뭐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김태형 감독이 강력한 그 카리스마 리더십을 가지고 계속 끌고 오면서 어느 정도 팀이 이제 조금 문제들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 부드럽고 이 온화한 리더십을 갖춘 이승엽 감독이 어떻게 만들어 갈지,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보 감독들 사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나갈 때 상관이 없죠. 그런데 연패에 빠졌을 때 과연 경기를 이제 어떻게 이제 꾸려 나가야 되느냐. 거기서 이제 연패가 길어지고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느낌들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승엽 감독도 분명히 연패가 있을 겁니다. 연패가. 그러니까 연패가 만약에 두산에 닥쳤을 때 진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것만 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과연 어떻게 대처를 그런 할지. 상황에 대한 비상 대응 전략 같은 거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가지고는 들어가지만 실전에서 이제 부딪힐 때는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이 노련한 감독, 경험 많은 감독들은 다양한 수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충격을 줘서 이제 팀을 끌고 가는 부분들도 있고, 뭐 코칭 스태프를 그렇죠. 이제 뭐 바꾼다든지, 뭐 아우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이 불만 세력들을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다루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엔트리 주전 선수들은 불만이 없죠. 뭐 항상 뛰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 뒤쪽에서 1군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선수들도 그냥 뛰어주면 고맙다고 생각하는, 이제 뛰게 해주면 고맙다는 그런 생각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내가 감독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주전인데 뒤로 빠졌어. 그런 불만이 생기는다든지, 아니면 고참 선수들이 이제 불만이 생기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무마를 하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경험이 없으면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뭐 본인도 선수 생활을 해봤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컨트롤 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잘할 것 같은데. 되게. 그래서 저도 그래서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박진만 감독도 사실 마찬가지고 동갑내기잖아요. 최원수 감독이잖아. 76년생이니까. 근데 뭐 대화를 나눠보고 사실 그동안에 이제 플레이를 했던 모습들을 이제 같이 저랑 동시대에 이제 같이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진중하고
섬세한 스타일이거든요, 둘 다. 예, 그래서 저는 감독으로서 둘 다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두 감독 모두 엄청나게 잘할 것 같아요. 한 팀 정도 네. 더 이제 간단하게 꼽자면 키움 히어로즈가 이제 올해 완전 우승을 하기 위해서 정말 뭐 키움 히어로즈 역사상 히어로즈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거의 뭐 올인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외부 FA를 사실 원종현 선수를 계약을 해서 데리고 오고 또 뭐 퓨처스 FA지만 이용정 선수를 데리고 와서 이정우 선수가 있을 때 우승을 하겠다라는 강력한 그 메시지를 전달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뭐 정말 장재영 선수가 좀 터져준다든지 그러면 뭐 안우진 선수하고 해서 뭐 역대급 그 원투펀치가 나타날 수도 있고 뭐 그런 네. 상황인데 원종인 선수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국 FA로서는 최초로 이렇게 데려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자완 쪽에 보면 요키시라든지 뭐 또 이승호, 뭐 김재웅 좀 최근에 뭐 자완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팀은 자완도 좋고 또 우완 쪽도 좋은데 이 잠수함 쪽에서도 지난해 보여줬던 김동혁이라든지 뭐 그런 선수에다가 원종현 선수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상당히 올해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2023년에 제도적으로 좀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또 직함이 기자니까 우리 이재욱 기자가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좀 해주세요. 제도적으로 올해 가장 바뀌는 부분 그리고 또 이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 2년 전 폐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팬들도 마찬가지고. 현장 반응이 좋은가요? 좋죠. 이거는 뭐 한 2, 3년 얘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2015년부터 이게 2연전이 아마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이제 10개 구단 체제가 되면서 144경기 체제가 되면서 그러면 그 나올 때부터 감독들이 2연전 폐지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거의 7년간을 계속 이 스토브리그 기간에 2연전 폐지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허구현 총재가 이제 취임이 돼서 2연전 폐지를 없앤 거죠. 네. 일주일에 4번을 보따리를 싸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그 원정 가기 위해서 가야 되지. 그리고 화요일날 경기 끝나거나 또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거는 뭐 짐도 풀 수가 없잖아요. 사실 하루 자고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번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일요일날 보따리 싸는 까지 포함을 일주일에 4번을 보따리를 싸게 되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또 선수들의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경기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경기력. 피곤함이 뭐 생긴다든지 또 선수들 선발 로테이션하고 할 때 다음 경기 선발 투수는 전날에 이동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으면서 푹 쉬다가 선발 등판하면 3년 전 마지막 날 등판하면 될 걸 둘째 날 끝나기 전에 먼저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까지 현역으로 뛰었던 우리 윤희 위원께 묻겠습니다. 이거 제도 괜찮은 거예요? 전 너무 좋죠. 네, 아직까지 선수 편이라서 너무 좋다고 보고요. 네. 아까 얘기 들어 팀의 사정상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선수들만 바라봐줬을 때는 너무 좋은 제도라서. 네. 예, 다른 제도는 또 어떤 게? 각 구단마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이 셀러리 캡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프로야구 산업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이제는 도입하고 한 거니까 해보겠지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구단별 샐러리캡 상한액이 114억 2,638만 원. 네. 3년간 유지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 이번 FA부터 지금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양의지 선수라든지 뭐 특급 선수들 그리고 또 뭐 이제는 뭐 FA가 되기 전에 미리 BFA 계약도 하고 장기 계약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FA 계약을 맺지 못한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선수들. 그러니까 이 특급 선수들은 뭐 100억이 됐든 150억이 됐든 구단 간 경쟁이 붙으면 샐러리캡을 만들어 놓든 말든 경쟁을 해서 차봐야 돼요. 그런 선수들은. 그렇지만 뭐 20억, 30억, 40억 이 정도 선수들은 정말 필요한 선수가 아닐 경우에는 FA 신청조사도 지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선수의 자유로운 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거 왜냐하면 그 선수 사오면 만약 30억짜리 선수를 사온다. 그랬을 때 연평균 7.5억이잖아요. 그 샐러리캡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 되면 그 선수를 만약에 데려왔다 그러면 정말 뭐 밑에 있는 저연봉, 최저연봉 선수들 몇 명을 방출을 해야 돼요. 7.5억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한 20명을 방출을 해야 그 금액을 마련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단들이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이제는 B급, C급 선수들 FA를 영입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네. 외국인 선수도 지금 셀러리 캡을 도입을 했잖아요. 그 부분도 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 400만 불을 계약을 해놓고 3명을 잡아라. 올해 만약 삼성 선수 3명이 다 잘해. 이거 다 잘하기를 바라야 돼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거 내년 되면 분명히 셀러리 캡 때문에 좋은 선수를 눈물을 머금고 방출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계약을 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고 10만 달러 연간 한 선수당 10만 달러를 추가를 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 잘하는 선수 뭐 10만 달러 더 주고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까지도 셀러리 캡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 될까? 단 3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또 100만 달러 상한선을 갖고 있는 것도 너무 우리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뭐 200만 달러짜리 선수도 나오고 이러니까 사실은 셀러리 캡의 외국 선수도 첫 해는 100만 달러를 만들었지만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뭐 한 6, 70만 달러 줘도 되는 선수가 저쪽에서 100만 달러 상한을 안 주면 안 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나라 국내 팀하고 계약이 안 되는 상황도 생기고 또 하나는 그 뭐 일본과의 경쟁. 이제는 미국에서도 선수를 놓고 볼 때 이 선수는 KBO 리그 갈 선수가 아니야. 등급을 이제 매긴대요. 일본에서는 뭐 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좋은 선수들은 일본에 다 보내고 그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우리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외국인 선수는 프로야구 질을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거기에 등급에 맞춰서 데려오다 보니까 최고의 선수들을 데려올 확률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죠. 윤희상 의원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 입장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반대예요. 결국은 저연봉차 그리고 구단에서 이 팜 시스템이나 연봉이 적은 선수들한테 투자하는 게 아무래도 무조건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몸집이 큰 선수와 점점 작아지는 선수 어떻게 보면 약간 경제 느낌도 나요. 저연봉 선수들이 먼저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단을 줄이고 그리고 예전에 한참 막 3군 해서 막 교류전하고 했던 것들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구단 입장에서 정말 갖고 싶은 선수에게 큰 금액을 투자하는 거는 이 셀러리 캡으로 막을 수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피해는 고스란히 저연봉 선수나 조금 연차수가 어린 선수들 아니면 아직 1군에서 빛을 발하지 못한 선수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야구에서도 사실은 2군 팜이 커지고 또 2군도 팬들이 시선이 향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리고 저는 사실은 예전에 육성형 외국인 제도를 할 때 굉장히 찬성한 선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팬분들은 선수들이 외국인 선수가 많이 들어오면 무조건 반대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대부분의 대다수의 선수들은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 선호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규정은 뭐 지금 뭐 1군 등록이 3명이지만 2군에서도 외국인 선수가 뛰고 같이 계속 교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세계화 느낌인 거죠. 네, 그렇게 돼서 정말 노하우도 서로 나눌 수 있고. 네, 그런 것도 있고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외국인 선수가 들어오면서 또 리그도 2군 리그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팜 시스템이 커지면서 야구가 조금 더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렇게 돈에 딱 제도를 만들어 버리면 구단 입장에서는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의도와는 다른 쪽에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두 분의 문제의식의 핵심인 것 같은데 장승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이제 기사에서 봤는데 각 팀 단장들이 이 셀러리 캡을 모두 거의 찬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구단이 쓸 수 있는 돈을 억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좋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오너 입장에서도 그렇죠. 일단 듣기에는 네. 좋은 거네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을 많이 끌어오지 못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운영비가 어느 정도 커터라인에 걸린다는 거는 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구단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평균적으로 모든 팀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이 제도는 나쁘지만 자유경쟁 시대에서 이게 돈을 억제한다는 거는 근데 사실 그 북미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은 아직 뭐 셀러리 캡이 도입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국 같은 다 셀러리 캡 도입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진국에서 쓰고 있는 스포츠를 갖고 있는 팀의 어떤 그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3년 동안 해보고 셀러리 캡이 3년 후에는 조금 더 이제 금액이 상승을 하겠죠. 미국 메이저리그도 그 노사 협의로 이제 계속 매년 이렇게 셀러리 캡이 이제 상승을 하잖아요. 그런 금액 상승이 좀 왔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나쁜 제도인데 일단은 지켜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당히 체제 수능적인 태도를 2023년 초부터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2023년 가장 듣고 싶은 야구 뉴스 뭘까요? 사실은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장에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야구를 잘 몰라요. 네, 야구가 뭔지 모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야구를 하려는 아이들은 더더욱 없고요. 그래서 국가대항전 사실은 저는 한일전을 꼭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열광하거든요. 그래서 WBC가 정말 기대한 만큼 잘 치러져서 이 많은 아이들이 야구에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시청할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순아는요? 저도 사실 국제대회 성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WBC도 있고요. 그다음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그리고 11월에 펼쳐지는 또 아시아 챔피언십까지 국제대회 좀 모두 다 우승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그렇게 축구를 즐겨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카타르 월드컵은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나라 경기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 원정 두 번째 16강에 진출한 우리나라 대표팀을 보면서 축구 팬들은 진짜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도 이제 국제 대회가 이제 올해 이제 3개가 연달아 열리는데 여기서 진짜 야구 팬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성적들을 선수들이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야구를 할까 축구를 할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 저는 한 시즌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야구도사. 일본은 최근에 정말 좋은 젊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해 사사키 로키가 퍼펙트 게임을 해갖고 164km 던지고 또 홈런 타자 지난해 무라카미 무라타카가 이제 56홈런을 때리고 5연속 게임 홈런을 때리고 이러면서 이 젊은 선수들이 이 일본 프로야구 붐을 지금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우리도 이 젊은 선수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장지영 선수라든지 문동주 선수라든지 물론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 이효리 선수라든지 이런 젊은 선수 중에 누군가가 20승 투수가 나타난다든지 2000년대생 최초의 20승 투수. 그렇죠. 20승 투수가 나타나고 또 강백호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누군가가 또 50홈런 시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희망찬 젊은 선수들이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열카? 2023년 열카 첫 시간은 야구 이야기로 꾸며드렸는데요. 윤희상 의원부터 한 줄 요약 듣겠습니다. 저는 팬은 선수에 열광한다예요. 그래서 선수들은 확실하게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게 야구 고객들을 팬으로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보여줘야 되고 노력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야구장에서 플레이로 그리고 야구장 밖에서는 팬 서비스로 해서 선수들은 확실하게 생각을 가지고 올 시즌을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장순아.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좀 많이 생겨서 새해니까 조금 덜 가져도 조금 지더라도 몸만 건강하면 된다. 자, 김연현 한 해 다 건강합시다. 네, 저는 올해가 토끼해잖아요. 그래서 사자성어로 교토 삼굴. 그러니까 영리한 토끼는 굴을 3개 파놓는다는 그 이야기인데 KBO 리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사실은 WBC라든지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지만 잘못하다가는 또 망할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이제 도약대 앞에 서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정교하게 플랜 A, B, C를 만들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굴을 3개 파놓고 KBO 리그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끼띠로서 명심하겠습니다. 네. 토끼띠. 맞네, 토끼띠네. 굴을 어디에 파야 될지 오늘부터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카 새해 첫 야구 이야기 야구도사 이재국 기자, 장순아, 장성호 의원 또 윤희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